이제 우리의 학습 주제는 의열투쟁입니다. 자, 의열투쟁. 자, 의열투쟁은 독립전쟁이랑은 뭐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의열투쟁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독립전쟁은 좀 독립군 부대를 중심으로 한 장수가 이끌고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조직적으로 전쟁을 수행을 한다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의열투쟁은 한 개인의 의거만으로도 식민지 통치기관 또는 친일파 또는 일본 경찰, 일본 제국주의의 지도자들을 처단함으로써 민족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노력을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의열투쟁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한 개인이 활동했던 것들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를 보면 65세 거의 뭐 정말 백발 노인이었던 강우규가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었죠. 이제 문화 통치를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폭탄을 던졌던, 비록 실패했지만, 그리고 본인은 개인이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최근에는 또 연구가 되고 있고, 또는 서울군전소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조선 총독 암살 작전에 참여했고, 실제로 이제 우리 관동군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일본 부대였고 주로 독립군을 색출했다고 했던 이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연도 있고, 또 자, 타이완에서 왔던 일본 육군대장을 칼로 저격했던 조명화라는 사람의 활동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독립군 부대의 활동이 있었는데, 독립의거 활동이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은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대표적인 단체 2개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 이 두 단체 말고도 다른 의거 활동을 했던 단체들도 있고 개인적인 의거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교과서에서 나왔던 단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기 쉽게 이 의열투쟁 단체를 구별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볼게요. 그래서 먼저 의열투쟁을 이끌었던, 국내에서도 활동했고 국내 식민지 통치기관을 파괴하면서 식민지 이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의열단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의열단입니다. 자, 의열단 같은 경우는 우선 만든 사람 김원봉을 중심으로,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단체를 조직했고, 만들어진 곳은 만주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그 목적 자체가 일제 통치기관을 파괴하고 일제의 이제 관리들, 그 다음에 친일파를 죽였던 의열투쟁을 했던 단체였습니다. 자, 김원봉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신채호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이 활동 지침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조선 혁명선언이에요. 자, 이거를 작성해 준 사람은 신채호.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앞으로 의열단이 어떻게 활동할지가 보여요. 자, 폭력, 우리 혁명의 무기이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일본 통치를 타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제를 개조해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의열단체 대표적인 단체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의열 활동이 있었는가 봤더니, 자,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고, 최수봉은 밀양경찰서,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김상옥 종로경찰서, 그 다음에 김지섭은 일본 궁성,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지금 이 장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다 조선 총독부의 중요한 관직 또는 식민지 조선인을 되게 힘들게 했던 경제적 장소, 이런 곳에 폭탄을 던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용기를 주었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초기에는 이렇게
개인의 암살, 파괴 중심으로 이제 의열투쟁을 하게 되었고, 이게 바로 이제 의열투쟁이잖아요. 이랬던 의열단 역시 이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실제로 이런 의거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잡혀서 그대로 사형, 이제 형장에 이슬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은 우리도 조직적으로 항일 투쟁 노선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중국 국민당이 수립했던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조직적인 군사훈련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적으로 어쨌든 살아있어야지 추후를 계속 더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1930년대에는 중국 정부의, 자, 교과서에서 중국 정부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민당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서 우리 조선인들의 혁명 간부학교까지 수립해서 여기서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열단원들이 중국 관내로 들어왔어요. 이들도. 중국 관내가 아까 얘기했죠. 1930년대 이제 중반부터는 거의 이상 만주에서는 대규모의 독립전쟁이 어렵다 보니까 중국 관내로 이동을 했었던 독립군들을 다 통합하기 위해서 추후에 이제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했던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 민족혁명당을 구성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독립 의거를 했던, 의열 활동을 했던 이분들의 이름과 업적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잠시 여러분한테 뭔가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의열투쟁을 설명하면서 잠깐 짬을 내서 설명을 해주면 지금 중국 정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해주면 중국은 아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알겠지만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에 위안스카이가 혁명 세력을 배신하고 황제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혁명 세력들도 약간의 이제 뭔가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통합된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는 이렇게 군벌들이, 그 지역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군벌들이 난립하는 게 바로 중국의 역사의 전개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만주 군벌이 조선 총독부와 손을 잡고 우리 독립부대를 색출했던 그런 활동까지 봤었고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원래 이 혁명을 일으켰던 순원은 뭔가 원래는 한족 중심, 뭐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이러려고 했었다가 저 이웃나라 1919년 저 한반도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뭔가 중국도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뭔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의 요구가 다 수용되는 듯한 느낌, 중국 내부의 어떤 특정 영토도 일본에게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이 민중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5월 4일 날 대규모 일본 제국주의 타도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이걸 중국의 역사에서 오사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기로 이제 순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역사의 흐름이 민중과 같이 가야 된다. 특정 세력이 국가를 이끄는 게 아니라 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당이 민중들을 이끌어가서 함께 새로운 세상, 국가를 조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순원이 조직하게 된 게 바로 국민당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국민당이 조직됐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파리강호 회의가 열렸다는 건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거고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1920년대에 세계 각지에는 사회주의가 유행하게 된다라는 걸 이미 배웠잖아요. 그리고 역시 이 중국에도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중국 자체에는 국민당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공산당은 이 공산당 이론이라든지 공산당의 지령을 받았다든지 해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소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공산당들은 우리 그때 레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식민지를 받고 있는 억압된 소수민족이라든지 식민지 국가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경제적 지원을 약속을 했고 원래 이제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뭔가 중국 내에서 먼저 이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국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산당이 그렇게 그 당시까지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경제적 지원을 소련이 약속했기 때문에 순원 같은 경우는 같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는 제 1차 국공합작이 1920년대 중반에 이루어지게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순원이 사망하고 난 뒤에 국민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이제 누가 되냐면 장제스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당을 이끌고 있는 총수는 장제스라는 인물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은 근데 이제 실제로 장제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국민당이 혁명을 일으키려면 현재 중국에 있는 군벌부터 다 없애야 된다. 군벌을 다 몰아내서 통합된 국가를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군벌을 타도해서 군벌을 다 잡는 걸 북벌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통합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벌을 하는 과정에서 장제스는 매우 이제 좀 주변 뭐 지주계층, 자본가계층 그들과도 가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타도해야 되는 이 공산당과 전혀 맞지 않아서 중간에 1차 국공합작을 깨지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장제스는 공산당도 토벌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억압을 하고 공산당을 이제 잡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 세력은 이 국민당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대장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부터 공산당에서 대장정을 그러니까 국민당을 피해서 이동하면서 이 공산당 세력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후에 중국 역사에서는 공산주의 계열의 이제 마오쩌둥과 그 다음에 국민당 계열의 장제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자, 국민당의 장제스, 그 다음에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큰 두 개의 산을 이루는데 실제로는 워낙에 이제 국민당이 훨씬 더 큰 세력이라든지 권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국민당이었고 공산당은 이를 피해가면서 뭔가 근거지를 계속 북쪽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중국의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공산당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부, 국민당 이런 표현이 바로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1930년대 후반이 되고 40년대가 되면서 이제 중국에서 공산당의 세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은 좀 볼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우리의 의열 활동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 자, 의열투쟁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의열단이었다면 우리가 오늘 배울 두 번째 또 단체는 바로 어디냐면 한인애국단이에요. 자,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던 곳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조직을 했었고 사실은 국민대표 회의 이후에 거의 다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구를 중심으로 뭔가 만주사변 이후에 대륙이 불안해지고 또 특히나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각종 모략을 펼쳐서 사실 만주 지역에서 또는 중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활동하는 게 정말 어려웠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게 이제 이 한인애국단의 조직이었습니다. 한인애국 단원들은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활동 오늘 두 개를 배울 텐데 여러분이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배울 거는 자, 요거 혹시 뭔지 알까요?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두 분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혹시 이런 사람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기노시타 쇼조라고 들어봤나요? 기노시타 쇼조는 뭐 평범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였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기노시타 쇼조 사실은 원래 이름은 이건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월급이 왜 일본인이 더 많이 받고 조선인은 뭐 거의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불만을 품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일본까지 건너가서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일본인 어떤 천황의 폭격 사건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나서부터 뭔가 식민지 조선인으로 사는 게 지금 어렵구나. 자신은 진짜 일본인처럼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자신이 그냥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조선어로 쓰였던 편지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신문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일본인으로서가 아닌 뭔가 식민지 조선인의 아픔을 느끼고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던 기노시타 쇼조는 바로 이봉창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이봉창이라는 인물은 그 젊은 나이에 일본 도쿄 그것도 심지어 식민지를 하고 있는 본국의 심장 도쿄에서 천황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대단했던 이봉창은 정말 평범했던 식민지 조선 청년이었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그 사람이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 창씨개명을 했으니까 뭐 나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조선인들의 그 고뇌를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봉창 역시 이러한 부당함을 느끼고 사실 김구를 상하이에 찾아왔을 때 워낙에 이 사람이 일본어도 잘했고 사실은 뭐 창씨개명도 했고 이름도 바꿨고 뭐 일본인으로 살고 싶은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김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밀정인지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지 확신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도쿄에서 의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임시정부를 찾아왔을 때 진지한 대화를 내렸던 김구는 이봉창의 어떤 마음을 읽게 되었고 그에게 이제 독립자금으로 쓰라고 일정한 금액을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봉창이 일본에 도착해서 그 독립자금에 필요했던 걸 무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독립무기에 필요한 비용을 좀 써버린 거예요. 다 써버리고 김구한테 또 연락을 했겠죠. 좀 돈을 다시 좀 더 보내달라. 그러면 사실 웬만한 지도자라도 조금은 또 이봉창을 의심하거나 좀 미적거렸을 수도 있지만 또 김구 선생은 또 이봉창을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제 일본 일왕이 도쿄 교회에서 관병식 그 군대 행렬을 보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당시 이제 히로히토 천황에게 수류탄을 하나 던졌고 그 수류탄으로 이제 말만 좀 히하고 천황 일본 일왕은 다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잡히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 이봉창의 의거인데 이 의거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일본인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도쿄 한복판에서. 그래서 자, 첫 번째 이봉창의 의거
대단한 거죠. 그것도 식민지를 하고 있는 제국주의 심장에서, 도쿄에서 일왕마차에 폭격을 가했던 거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중국 신문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한 거예요. 아, 안타깝게 일본 일왕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를 보고 일본이 뭐 안타깝게?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 천황이 죽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우호적인 비판하지 않고 왜 조선 청년이 일왕처럼 죽이려고 했냐, 저 죽일 놈, 이런 보도가 아니라 아이고 저 조선 청년 대단하네, 일왕처럼 죽이려고, 아이고 안타깝게 안 죽었네, 이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우호적 중국의 신문 보도를 보고 일본이 상하이를 폭격하는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상하이가 일본한테 넘어갔고 그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상하이 사변, 이걸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이 상하이에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죽었으며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상하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상하이 자체가 이제 도시가 일본어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 상하이 사변에 축하 행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또 사람들을 모으라고 해서 박수를 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일본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의 도시가 점령이 당했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일본의 높은 고관들을 다 모은 거예요. 일본의 뭐 총사령관, 군사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축하 행사를 하는 곳에 이제 우리 조선 청년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윤봉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도시락 폭탄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 도시락 폭탄과 이렇게 수류 물병에다가 폭탄을 이렇게 숨겨놓은 2개의 폭탄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축하 행렬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한테 일본이 이제 각자 식사를 준비해와라 라고 해서 요거 이제 도시락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폭탄줄을 연결시켜서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폭탄을 빵 하고 이제 던진 건 이 물병 폭탄이었어요. 이걸 던져서 실제로 폭파시켰기 때문에 시라카와 요시노리라는 당시의 상하이 총사령관은 다리가 절단되고, 그 다음에 기치사부라는 중단은 눈을 실명됐고, 다리 절고, 특히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일본 공사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사람은 한쪽 다리가 절단이 되었는데, 워낙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실제로 여기 있었던 모인 사람들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자 나름 일본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고급 관리였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윤봉길 의거.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니 이건 뭐냐? 자살용. 보통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 요인이라든지 의회로 활동했던 사람들 잡히게 되면 너무 숱한 고문을 당하니까 본인은 이제 자살용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얘는 이제 현장에서 잡히게 되었고, 상하이 사변의 기념 행사장에서 폭탄을 던져서 주요 높은 사람들을 처단했던 그런데 역시나 윤봉길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한인애국단의 이러한 활동이 정말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청년의 두 청년의 활동이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계기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대단하다. 어떻게 조선 청년들이 저렇게 대단한 활동을 할 수 있냐. 이 상하이 사변은 중국 상하이가 습격당해가지고 다들 이제 거의 진짜 그 공격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중국 청년도 아닌 조선인 청년들이 이렇게 고관들을 살해하고 폭사시켰다는 사실에 이 청년들을 이끌고 있는 단체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돼요. 장제스를 중심으로 했던 중국 국민당 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의 지원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중국 땅 안에서 솔직히 다른 나라 군대를 타국 군대를 자국 내에서 만든다는 건 사실 굳이 주권을 가진 나라에선 허락해주고 싶지 않은데, 이걸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내에서도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군대의 이름이 그 유명한 바로 한국 광복군이 되는 거예요. 짜잔!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조직이 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을 거치고 난 뒤에 상하이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활동할 수 없게 됐죠. 왠 찾았겠지. 윤봉길이 도대체 어디 단체 소속이냐, 한인애국단은 누가 만들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냐, 상하이에 있는 김구 찾아 죽여라, 현상금이 막 붙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상하이를 떠나서 항저우, 그 다음에 충칭까지 이제 계속 옮겨다니면서 가게 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도로 삼았던, 계속 옮겼던 곳은 그 국민당 정부가 수도로 했던 곳이랑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국민당 정부가 충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임시정부도 충칭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광복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까지 좀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